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5월 주요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광로 중앙차로 개통과 대통령 선거 그리고 JDC 인사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기자, 부남철 3다일보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양 사거리에서 신제주 입구까지의 서광로 구간에 대해 버스 중앙차로가 개통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전국 최초로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운영했던 가로변 차로까지 동시에 운영하고 준비 부족으로 불편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전국적으로 첫 도입한 섬식 정류장, 양문형 버스 도입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물론 제주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중교통의 아주 혁신적 정책인 거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렇죠. 것을 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이렇게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하나는 뭐 보행자 그 목적을 보면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안 됐습니다만 그 당초 목표를 보면은 일단 보행권은 충분히 확보하겠다. 예. 그 대신 그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좀 빠른 이동을 이렇게 추구하겠다. 그래서 버스 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편리함을 이렇게 제공하겠다라는 게 궁극적 시행 목표거든요. 근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다. 막상 이렇게 그 시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교통 흐름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교통 흐름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일단 그 버스 전용 차로가 중앙차로가 있고 지금 왕복 6차로 중에 그 중앙차로가 2개 차로가 차지하고 있고 또 기존 가로변 차로가 2개 차로 하다 보니까 일반 차량들 다닐 수 있는 그 통행로가 2개 차로밖에 없다. 물론 가로변은 뭐 버스가 뭐 정차할 때만 이렇게 그 막힘이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5차로 그 편도 1.5차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 병목 현상이 오히려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물론 뭐 차량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는 관계 없습니다만 아침에 출근 시간대라든지 저녁에 퇴근 시간대에는 병목 현상이 더욱더 하고 있다. 그럼 풍선 효과처럼 여기에 막히니까 오히려 연산로로 빠지는 차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이렇게 보면 그 일반 차량이 그 일단 그 이번에 그 중앙차로제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주요 교차로에 그 뭐 유턴 할 수 있는 저 구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됐고 그다음에 그 좌회전 차선이 또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약간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물론 시청에서 지금 아라초등학교까지의 중앙차로제도 똑같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차츰 안정화되고 있는데 아마 서광로 구간도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좀 제가 볼 때는 이용자 측면에서 일단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 버스 그 섬식 정류장을 이용하는데 좀 굉장히 어렵다. 난이도가 높다. 이용하기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버스를 타려는 사람이 섬식 정류장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나는 몇 번 버스를 탈 것이다. 그리고 나의 구역은 어디까지다. 딱 해야 바로 그 저 횡단보도를 건너서 자기가 탈 지점에 바로 가야 버스가 탁 정차하면 이렇게 승차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 그걸 모르고 갔다. 들어가서 잠시 이렇게 시간표 확인하고 저기 승차구역 확인하는 사이에 본인이 탈 차가 이미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낭패를 겪을 수도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두 번째 그 구조적인 문제를 이렇게 들고 싶은데 그 섬식 정류장 보면 각 정류소마다 밀폐형 대합실이 2개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물론
이론은 맞습니다. 시민들의 편리함, 그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이론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거기 그 대합실 안에 들어가면 시원한 좀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나오고 그 겨울에는 그 따뜻한 온풍기가 이렇게 가동이 되고 또 거기에 가끔씩 뭐 미술 작품도 전시를 한다. 굉장히 그 좋은 그 환경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밀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울의 지하철 어느 승차장 보더라도 밀폐형은 없거든요. 밀폐형이기 때문에 앞에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확인이 어렵고요. 다시 버스를 승차하기 위해서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개방형 승차구역으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는 지금 서광로 구간은 학생들 통학 구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내리고 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 터미널만 약간 붐비고 나머지 그 정류장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이용객들이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학교 앞 정류소다 했으면 밀폐형인 경우에는 좀 약간 편리함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교통 이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제도를 처음 도입을 할 때 도청에서 우영훈 지사도 그랬고 이 교통행정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승용차 이용자들에게는 불편을 줌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승용차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겠다까지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엄청 불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뒤에 나온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또 민원이 엄청난 민원들이 발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윤 대표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선은 버스 삼식 정류장의 구조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도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가 200번, 300번, 400번대가 가는 한 지점을 가려면 어느 걸 타야 될지. 예전에는 그 계산이 필요 없이 이쪽에서 타면 시간이 갔는데, 이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우선은 수학적 계산을 빨리 해야 하는 젊은이들은 좋겠지만 어르신들은 많이 힘들 거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버스 자체의 구조 문제, 그 양문형으로 되면서 좌석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매우 불편하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특히 이제 노인들이나 임산부, 이제 교통약자들은 이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오히려 서서 가야 되는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게 편의를 주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줘버렸고, 어떤 분은 이제 말씀을 하신 게 70대 노인인데, 아니 버스 시간표는 그대로고 좌석은 줄었고 그래 앉으려 그러니 자기는 더 일찍 나선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버스 시간들을 더 이제 촘촘하게 짜서 더 많은 버스가 운행할 수 있게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도입의 취지는 좋았지만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서의 실험 운영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버스 한 대당 양문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앉을 수 있는 좌석 수가 운전석을 빼고는 21석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거의 뭐 절반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 저상버스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적거든요. 4개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불편한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제가 그 밀폐형 대합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 밀폐형 대합실을 반밀폐형, 그 전면부를 이렇게 트게끔 만들었다면 굳이 승차구역 필요 없이 앞으로 보면서 만약 바로바로 본인이 타야 될 버스를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300번대의 버스, 그다음에 400번대의 버스 승차구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종점은 300번대가 가는 종점과 400번대가 가는 종점은 다 다릅니다. 근데 꼭 종점만 가야 된다는 법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300번대가 갈 수 있는 노선과 겹치고 400번도 겹치는 노선에 가야 될 이런 시민들 같은 경우는 먼저 오는 버스 타거든요. 그래서 300번대 기다리는
기다리다가 저쪽에서 400번대가 먼저 온 것 같다 하면 바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동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동하려면 다시 밀폐형 대합실을 지나서 통과해서 자동문을 열고 다시 자동문 닫히고 또 자동문 열고 해서 그다음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는 물론 점점 그 뭐 표지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면서 많이 이렇게 뭐 앞으로 익숙해지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은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도우미가 있으니까 약간은 그나마 낫습니다. 각 그 대합실마다 도우미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럼 도우미를 언제까지 그럼 배치할 거냐? 이거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좀 이 문제를 앞으로 이왕 여기까지는 이미 지은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짓는 섬식 정류장은 어떤 구조로 할 것인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광로 이제 중앙 차로를 도입하는 취지가 이제 가로변 정류장을 없애서 이제 보행권을 좀 넓히자. 라는 취지인데 앞서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행 초기 가로변 정류장을 그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 아까 윤 대표께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전체 6개 차로 중에 때로는 버스가 이제 4개 차로를 점령을 하면서 뭐 사고 위험, 큰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뒤늦게 조금 뭐 개선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문형 버스가 지금 현재 제주도 내에 운행하는 노선 버스의 전부를 교체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주 일부를 교체한 거 아닙니까? 전체 682대 중에 지금 100대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좀 제주도의 목표는 489대를 3년에 걸쳐서 이렇게 교체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현재는 100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300번대 노선 급행버스 제외 301번 급행버스 제외하고 그다음에 400번대 노선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서광로라는 그 위치 때문입니다. 서광로가 어떤 구역이냐면 가장 중심축의 그 정류장이 버스 터미널이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을 종점으로 운행하는 노선의 버스는 몇 번이냐면 100번대 아니면 200번대입니다. 네. 그럼 대부분이 시외 노선들인데 시외 노선들은 양문형 버스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100번대와 200번대는 어차피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가서 좀 정차하면서 계속 가야 되거든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무정차로 가는 방법, 한시적으로 있는데 그렇다면 버스 이용객들이 오히려 더 불편을 더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100번대와 200번대를 양문형으로 교체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초 취지는 보행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보행자들이 좀 더 인도를 좀 더 폭넓은 인도를 사용하면서 편안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중앙차로제로 그것도 섬식 정류장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 가로변을 그대로 두니까 그러니까 종전의 인도는 그대로 또 유지되는 거예요. 가다가 기존 버스 정류소는 막힘이 또 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럼 이게 언제 그럼 개선될 거냐? 제주도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시외로 주행하는 200번대 버스는 고상형 양문형 버스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2028년까지는 모든 버스를 섬식 정류장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가로변 정류장을 앞으로 2028년까지는 완전히 100% 이렇게 없애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이원화된 구조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남게 된 겁니다. 문제는 정책 도입의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중 운영이라는 이 현실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아까 윤 대표께서 지적하셨지만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걸 섬식을 도입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보행권이 확보돼야 되는데 보행권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수긍을 하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엊그저께 발표한 이제 보완책을 보면 200번대 버스는 2028년까지 도입을 하겠다. 아까 윤 대표께서 도민들은 3년 동안 그대로 지내세요. 근데 그게 대중교통 이용자도 불편하고 승용차 이용자도 불편하고 전부에게 불편을 주면서 이거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도 이 주제를 갖고 얘기할 때 했던 게 점차 순차적인 도입이 필요했었다. 검토도 필요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 없이 해놓고 불편은 도민들이 겪고 나중에 최화되면 편리해질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편다라는 건 글쎄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도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동광로, 이제 광양 로타리에서 국립제주박물관까지 이번 중앙차로제를 확대하고 앞으로 이제 버스도 점차 이제 양문형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다지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과 함께 이번에 운영 중인 서강로에 대한 불편 때문인지 사실 버스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버스 요금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대선 끝나면 다시 뭐 논의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양문형 버스를 이렇게 도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환경부에서 지금 변경 고시한 게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그 평가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했거든요. 네. 지난 그 4월 30일자로 개정 고시했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차종별 국비 보조금 제외 차종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주도가 도입한 양문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대상에서 이렇게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유는 그 일회거 충전 주행 거리 기준에 미달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회 충전하게 되면 최소 350km 이상을 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에 도입된 버스는 332km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보다는 한 20km 정도 덜 가서 환경부는 일단 제외시킨다라고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보조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지금 환경부에서 버스 한 대당 한 5천만 원, 전체적인 차량 가격이 3억 7천만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환경부에서가 한 5,500 정도는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끊긴다는 겁니다. 이 돈이 끊기게 되면 제주도정이 도비로 추가로 부담하든지 아니면 운수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운수업체가 과연 그럴까? 이걸 부담하려 들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방법은 빨리 환경부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사, 양문형 버스 제조사가 국내에 현재 한 곳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지금 배터리 성능을 좀 향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향상이 되면 바로 환경부 인증을 이렇게 받고 다시 이렇게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까지는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뭐 지금 예상치고요. 만약 이게 차질이 빚어진다면 양문형 버스 도입 시기가 전부 수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버스 전용 차로 구축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1,500억이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해명한 건 총 사업비는 318억이다. 그리고 서광로는 87억이 들었다. 뭐 국비 43억 5천, 지방비 43억 5천에서 50%였다고 하는데 그럼 남은 게 221억인데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라는 부분이 우선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윤 대표께서도 그 버스가 그 제조업체가 독점이기 때문에 독점입니다. 이게 국비 보조가 안 됐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이게 구입 비용도 높고 그다음에 유지비도 다른 이제 일반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디젤 버스보다 유지비도 분명히 높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게 국비 지원이 안 이루어진다면 제주도가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상황에서 버스 요금을 올리겠다라고 나왔으면 저는 지난번에 이번에는 유보되고 다음에는 올리지 않겠냐 그랬는데 저는 도에 건의하고 싶은 게 이 지금 시스템 중앙차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버스 요금 인상을 자제해라. 예. 다음 현안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일정이 빡빡해서인지 제주에서는 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각 정당의 선거 운동이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조용한 선거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네. 좀 생각합니다. 좀 대통령 선거치고는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좀 조용할 수가 있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약간 그 예상 외의 그런 그 분위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유세 활동도 네. 각 후보 진영이 뭐 물론 뭐 다들 뭐 열심히는 하고 뭐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체감도가 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예년에 비해서 거리 유세를 많이 접하는 것도 힘들다. 유세 차량을 구경하는 것도 하루에 한 번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좀 말씀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많은 유세 차량들이 다 어디로 이렇게 집중될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유세 현장을 이렇게 좀 한번 직접 듣고 이렇게 그 유세 차량에서 이렇게 전하는 이 메시지 듣는 게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좀 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게 가장 아쉬운데 우리가 선거하면 뭔가 정책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책도 없고 이슈도 없다. 맞습니다. 그런 쟁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후보 진영에서 하다못해 상대 후보 정책에 대한 비판 성명 한 번 없다. 논평 나온 거 제가 한번 봐보질 못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이렇게 그 서로 정책을 비교하면서 서로 약간 이렇게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지금 그런 뉴스들도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좀 돼 있습니다. 그만큼 그 정당에서 아마 정책에 대한 부분은 뭔가 좀 약간 뒷전으로 좀 뭔가 밀린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두 정당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지금까지 과연 몇 번이나 좀 상대 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에 대한 입장을 내놨고 또는 성명, 논평 자료는 몇 번 냈는지 아마 손을 거의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논평과 성명을 한번 구경하기도 굉장히 힘들다. 그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정책이 실종된 선거, 이슈가 실종된 선거, 굉장히 좀 여기에서는 저는 걱정되는 거는 그들만의 선거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소위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끼리의 선거 캠페인, 도민 유권자들은 그야말로 구경꾼으로 이렇게 전락한 듯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 좀 약간 좀 긍정적보다는 좀 약간 우려의 마음이 좀 큽니다. 예, 저는 우선 가장 컸던 게 각 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주가 단일 권역이 아닌 다른 권역과 합쳐지면서 후보들이 제주를 찾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관심도가 확 떨어져 버렸다. 이게 예전과는 다른 형태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온라인화되는, 점점 이제 선거운동이나 이런 게 온라인화되면서 SNS나 방송을 통해서 후보들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점점 유권자들과 접촉한 부분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 이 지금의 조용한 선거. 그러니까 오히려 뭐 주민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죠. 조용해서.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각 후보들이 문서로 된 제주 공약을 발표한 게 없다. 예. 그냥 뭐 SNS에 제주와 관련된 거 뭐 몇 줄 뚝 올려놓고 그거를 뭐 기자들도 제주 공약이라고 해서 쓰고는 있지만 예전이면 중앙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인 공약집을 발표하고 제주와 관련된 제주 공약을 발표했었는데 이번엔 전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러기 때문에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정책 토론 내지는 이슈가 실종되면서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가 돼버렸다. 뭐 금방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뭐 과거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들은 하여튼 공약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원래 뭐 대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역 단위에서 보면 지역의 어려운 상황, 그 지역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 있지 않습니까? 현안들도 있고 좀 그걸 이번 대선을 통해서 뭔가 대선 후보, 중앙 정치와 뭔가 교두부를 마련하고 또 중앙 단위에서 이렇게 정책화함으로써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에서는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큰 선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정에서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각 정당에 이렇게 요청한 게 21대 대선 지역 정책으로 20대 전략 과제가 있고 27개 지역 과제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주노동당, 개혁신당에 전부 이렇게 그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제주 4.3 문제인데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좀 4.3 기록물에 그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그 주음해 갖고 4.3 그 기록 저기 아카이브 건립 이 부분을 공약으로 이렇게 그 제시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물론 뭐 경선 과정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좀 애견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4.3의 해결을 같이 약속하면서 좀 뒷받침하겠다. 또 특히 국립 트라우마 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 금액, 운영비를 확대함과 동시에 전액 국비로 하겠다라는 것도 국민의힘 공약으로도 나왔거든요. 민주당도 그렇고요.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는 상급종합병원도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하나 또 특이한 거는 뭐 최근에 시내에 보면 현수막도 많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만은 전천후 그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이게 제주에 이게 아주 시급한 현안이었던 걸 저도 좀 새삼 느꼈습니다. 물론 뭐 제주도에서 뭐 이런 사업들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이걸 굉장히 시내 거리에 이렇게 막 부착하면서까지 이렇게 좀 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 평화공원 대정읍에 평화대공원에 그것하고 같이 연계한 건지 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저 핵심 공약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제주도가 아까 그 전략적 과제로 이렇게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외동포청이 이렇게 신설되면서 제주도 혁신도시에 있었던 재외동포재단이 이렇게 없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국가 공공기관이 하나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영훈 도정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사라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오히려 더 좋은 국가 공기관을 하나 유치하겠다 했죠. 뭐 관광공사가 됐건 마사회가 됐건 공항공사가 됐건. 그래서 이번에 그 전략과제로 한국공항공사 와 그 한국마사회 이 두 개 기관을 제주도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반응은 어느 당이건 전혀 없다. 이거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제2공항 관련해서도 물론 그 국민의힘은 조속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만 내놨는데 어느 정당이건 갈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았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갈등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는 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도민 자기결정권, 즉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중앙정치권이 뭐 공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입장 제시가 없어서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게 경제를 살리겠다. 이건 뭐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주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부분과 4.3의 이제 완전 해결 내지는 4.3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서 4.3의 그 왜곡 이런 부분을 막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윤 대표께서 지적하신 제주 최대 현안이라고 하는 행정체제 개편, 그다음에 제2공항에 대해서는 뭐 입장을 밝힌 후보도 있고 미적미적하는 후보도 있는데 제주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여 이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후보들이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거 아니냐 제주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새 정부와 제주도의 이런 절충 또는 이 지원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갖습니다. 네, 다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JDC 인사 문제입니다.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JDC 이사장 후속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2명 후보로 추려졌지만 최종 인선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양영철 이사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양영철 이사장의 임기는 3월 7일까지였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롭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사 결과를 언론사를 통해 공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절차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그 JDC 그 인사 관련해서 이사장의 인사 전행이다 이런 좀 비판적 그 보도도 이어지고 있고 논란도 좀 커지고 있는데 저는 뭐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인사 시점이 그렇다. 네. 왜냐하면 그 양영철 이사장의 그 임기가 지금 3년 임기가 지난 3월로 해서 끝이 났거든요. 그럼 지금은 후임자 인선 과정입니다. 그래서 후임자 인선할 때까지의 그 약간 그 임시적으로 남은 임기. 예. 직무를 맡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본인의 그 원래 고유의 그 임기는 끝난 상황이고 지금 후임자를 하기 후임자가 인선되기까지의 과도적 그 단계에서 자기가 맡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의 행사는 최소한도로 그쳤어야 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그치지 않고 거의 그 핵심 보직, 네. 주요 그 간부급에 대해서 대대적인 인사를 했다는 것은 약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사의 그 내용인데 물론 그 JDC에서는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인사였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일단 그 인사 대상자가 핵심 부서장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그렇거니와 좀 그 직급을 어떤 사람은 뭐 두 직급 계단. 위로 이렇게 파격적인 이렇게 발탁을 하면서 뭐 특혜 논란까지도 이렇게 일고 있고요. 또 어떤 직원은 오히려 강등은 아닌가, 뭐 실제 보면은 뭐 강등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치 좌천식으로 해서 이렇게 또 발령된 사례도 있다. 그래서 인사의 내용도 약간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이사장의 주장대로 일반적인 업무냐 아니면 다른 인사권의 이제 권한의 남용이냐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양영철 이사장이 왜 이렇게 했을까? 또 이게 지금 JDC가 뭐 중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인사를 단행해야 될 중요한 뭐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이 다 마무리된 이사장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이사장이 와서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야 되는데 이걸 했다라는 건 양 이사장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이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거와 연결되는 게 양 이사장이 최근에 JDC 창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면서 조직 개편을 하겠다라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강수를 던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왜 양 이사장이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가고 궁금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부에서 이 부분을 동의를 했다면 또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이사장 일부에 나온 얘기로는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과연 JDC의 앞으로의 새 정부가 들어오고 했을 때 JDC의 조직 안정성에서 과연 그 안정성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조직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갖습니다. 좀 보통 우리가 공기관 핵심 부서장 인사를 할 때 언론에 보통 발표를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그렇죠. 좀 예. 대외에 이렇게 하는 거 알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알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어디 공고 난 것도 못 보고 그다음에 언론에 그 흔한 보도 자료 한 장 없었거든요. 그만큼 뭔가 그 보도 자료 내치기에는 뭔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내친 것도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좀 여러 가지 그 아까 논란도 있습니다만 부남철 국장이 얘기한 것 중에 그런 이사장이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또 조직 개편까지도 한다.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건데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 하고 이사장이 인선된다면 어차피 새로운 이사장이 다 조직 개편도 하고 인사를 크게 할 것인데 왜 공석을 메꾸는 차원의 최소한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할까?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 제가 좀 저도 궁금해갖고 계속 뭐 여기저기 그 약간 자료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뉴스에 나온 내용들도 이거는데 딱 하나 그런 좀 사설 중에서 그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 뭔가 1년 연장을 이사장이 굉장히 뭐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1년 연장을 받을 수도 있다. 아예 정식으로 임기를
이런 그 전제 하에서 조직 개편 구상이나 이번 대대적 인사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1년 그 연장이라는 게 본인의 희망 사안이지 앞으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뭐 차기 그 정부에서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 몫입니다만은 뭐 이게 성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그걸 전제로 해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약간 본인의 그 재량의 그 뭐를 그 벗어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건 진짜 궁금한 부분인데 JDC 노조가 과연 이번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입장 발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 이사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문대림 전 이사장이 인사를 했을 때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했었거든요. 엄청 시끄러웠었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JDC 노조가 전혀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라는 입장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런 입장이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노조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양 이사장이 창립 기념식 기념사 끝에 JDC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조직이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조직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임기를 보장받았는지, 근데 그 정치권은 어딘지, 이런 부분 없이 임기가 끝난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러니 JDC가 자꾸 이제 낙하산 인사다, 이제 제주도로 와야 된다라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빌미를 주고 있다. 뭐 아까 조직 개편 얘기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태스크포스 팀을 아마 구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대선과 관련해서 각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뭐 여러 의미는 뭐 정책들도 들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도민들의 눈높이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제2공항 문제가 좀 그렇고요. 지역의 그 주요 이슈와 그 현안들이 이번 대선 공약에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는 숙제와 과제가 그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얼마 없으면 바로 새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게 되는데 제주도정이나 뭐 도의회 모두 좀 힘을 합쳐서 좀 새 정부 출범에 주음한 제주도의 그 과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미리미리 고민하고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본투표가 이제 6월 3일에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거는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큰 결정을 앞두고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그 고민이 된다면 투표권 행사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제안할 때 과감히 실행에 옮기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숙고단행이라는 사사성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표의 무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명한 선택과 책임 있는 참여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